맞아. 오, 샤프한데? 야, 저건 진짜. 야. 북한이 어제 장성택 사용을 전격 집행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고모부를 처형했습니다.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 전격 처형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허허. 사실 저도 이게 북한을 잘 모를 때도 기사로 봤었거든요, 뉴스로. 그때도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이거 딱 이때 기억이 나시죠, 다? 네. 예. 기억이 나죠. 보통 공산국가에서는 숙청당하면 그냥 조용히 사라지거든요. 공식 사진에서 일단 없어지거나 심지어는 과거에 찍은 사진에서 이렇게 지워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나중에 지난 다음에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체포되는 장면을 그냥 중계를 하듯이 보여줬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로 처형했다는 소식, 그걸 또 북한에서 공개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 정말로 김정은 정권이 이제 뭐 10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 10년 사이에 가장 충격적인 뉴스가 아닐까 맞아. 싶어요. 장성택이 김정은을 후계 구도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는데 갑자기 저렇게 비참하게 처형이 되니까 상당히 뭐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탑 뉴스가 됐었어요. 그렇죠. State news agency is now reporting. Maybe he wouldn't need to actually do this so publicly. But that said, he's obviously a pretty hard-nosed guy who's 본속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자기 혈육 중에서는 이 반개 가족 중에서는 고모부니까. 가장 가까운 쪽이고 고모부예요. 이 고모부를 죽이고 김정은은 멀쩡히 살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김정은의 표정을 보고 여러 가지 또 말이 나왔습니다. 이 처형이 있은 후에 얼마 후에 연속 공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마식령 스키장에서 활짝 웃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일단은 세계인들은 그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인데 우리도 충격인데 자기는 혈육 아닙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서도 어떻게 웃을 수 있느냐. 사이코패스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3일 뒤에 김일성 2주기 그 모임이 열렸는데 그 주석단에 앉아있는 김정은 표정이 그날은 또 이렇게 엄청 무표정하고 눈알이 좀 풀려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너도 멘붕이 온 거냐. 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 두 사진이구나. 상반된.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신경 쓰이고 가시 박힌 거 그냥 빼냈다 정도, 아픈 사람님 뽑아냈다 정도였던 거 같아요. 뭐 해야 될 일을 했다. 보통 권력자들 중에 사이코패스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렇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권력에 올라가려면 사람이 굉장히 또 잔인해야 되거든요. 냉정. 보통 사람들이 저지르지 못할 것들도 저질러야 되고 그래서 생각보다 CEO나 아니면 특히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자들 중에서는 사이코패스가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왕조국가 아닙니까? 왕조국가 특성상 본인만 이렇게 처형을 하고 끝나는 게 일은 없죠. 이후에 다른 행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주겠다 그래요. 예. 과거에 뭐 황장엽생 여기 왔을 때도 그러라. 근데 장성택은 또 좀 다르거든요. 황 선생님하고 위치나 국 다르다기보다 북한 내에서 했던 그래서 그 상태 연결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북한에서 뭘 했다는 사람들이 장성택하고 연결 안 된 사람이 그렇죠. 거의 없어요. 황재현 선생이야. 이 공부하고 그렇지. 뭐 네. 밤에 이런 사람이고.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타격받았던 게 해외에 대사로 나가 있던 장성택의 매형이라든가 뭐 조카 이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태영호 의원하고 식사하면서 아주 우연히 이런 이야기 했는데 말레이시아 대사로 나갔던 장성택의 조카 북한에서 버이브라고 나오면서 4명이 우르륵 나와서 데리고 가겠다고 그래서 아 진짜 내 귀로 의심했어요. 대사를 송환해 가는데 깁스를 한대요, 다리에. 기부스요? 예. 못 도망가게. 뽀뽀대지. 뭐 도망갈 수 없이. 그래서 내가 이거 20년 전에 내가 들었던 소리인데 하고 진짜 외교관들이 할 때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 하겠냐고. 이런 식으로 외국에 나가 있던 모든 친척들을 싹 쓸어다가 총살해버립니다. 얼마나 관계가 많을 거야, 수십 년 동안. 그렇죠. 그리고 국내엔 또 얼마나 많겠어요. 연결고리들 그냥 가까운 놈들 싹 다. 그때 한국으로 온 묘 일꾼들도 꽤 많았죠, 사실은. 상태는 처형 기적으로. 그럼요. 이런 말까지 돌더라고요. 장성택이가 이제 기풍저 등등해서 외부에서 낳은 자식들도 10여 명이 된대요.
얘들까지 다 총살했다고. 아, 이거 진짜 왕조국 같다. 그죠? 아니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소름 돋는 게 옛날 중세 시대나 이럴 때 쿠데타가 있거나 이런 경우처럼 뭐 왕의 오른팔 정도 되는 그런 사람 핸드 정도 되는 사람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초청을 했을 때 정말 사생아들을 그렇게 잡거든요. 사생아들을 다 추적해서 하나하나 다 죽이더라고. 복수할까 봐. 그렇지. 이거는 하는 거야. 사생아까지. 근데 지금 2000년대에 이런 일이. 야. 저 우리 동네에 교도대라는 거 있단 말입니다. 한국에 비하면 민방위 되니까 지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비군 중대. 예비군들이 이렇게 중대본부. 지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정말 잘 다니는 중대장이 있었는데 그 교도대 중대장 하루아침에 출근했는데 위에서 장령들이 딱 오더니 나오라서 똑 들어가니까 제 어깨에서 갑자기 이거 연장 다 뜯어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강제로 협동농장에다 활 내보내더라는 길입니다. 이 사람은 뭣도 모르고 후에 알아보니까 이제 장성택이는 무슨 거기 연출이란데 이 사람 성은 한가입니다. 장가도 아닙니다. 근데 후에 알아보니까 외갓집으로 뭐 어떻게 사돈이 팔도 한다는 게 왜 웃긴데 얼굴도 모르고 친척이란 것도 모르는데 글쎄 하루아침에 글쎄 연장 떼고 글쎄 농장에 나갔어요. 이게 다행인 게 제가 한 분의 얘기는 5년 뒤에 알았대요. 자기가 뭐가 한번 가서 관계가 있는지. 자기 제목을 5년 뒤에 알았대요. 모르죠. 몰라요, 정말. 간부사업 원칙에 자기 가족에 누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 내가 왜 해임되고 철칙되고 여기 와 있는지 나중에도 모르고 죽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정말 잔인한 얘기인 게 우리가 조선시대 때 삼족을 멸한다고 예. 하잖아요. 삼족은 일가 친척이에요. 맞아요. 근데 여기 사돈의 팔촌까지 죽이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내가 모르는 지인까지 죽이는 거라니까요. 굉장히 잔인한 행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집에 어디 밥 얻어 먹으러 간 사람까지 그러니까. 그런 꼴이지. 그런 꼴인 거. 놈은 오래전부터 더러운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동상이몽 양봉우미하다가 혁명의 대가 바뀌는 역사적 전환의 시기에 와서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자, 장난 아니다. 아니 이게 못 알아들겠어. 진짜 원색적이다. 원색적인 어느 게 시대 언어지? 판결문줄 보면서 여기 정말 그 가장 잔인한 표현이 양봉우미라고 봐요. 동상이몽 양봉우미하다가 혁명의 대가 바뀌는 역사적 전환의 시기에 와서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잔인한 것도 알아들어야 내가 봐도. 양봉우미가 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정말 나쁜 소리다. 밝은 데서는 굽신굽신 봉사하고 어두운 데서는 거짓 뒤통수 친다예요. 양봉음위. 이게 역대 중국 왕조에서 황제들이 간신과 배신자를 처단할 때 쓰는 가장 악독한 죄목이거든요. 너는 양봉음위를 범했다. 넌 죽여야 된다. 이거를 얘기했다는 것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나온 거예요, 지금요. 저 아까 그 판결문에 부하방탕이란 말 나왔잖아요. 부하방탕이란 게 부하 말 자체 여자 이런 관계고 타락 도박하고 여자들 데리고 이런 기란 말입니다. 그걸 지금 부하방탕 타락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여자간이 되게 뚜렷했대요. 어느 날부터 이제 북한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산이 있어요. 하장할 수 있는 산. 그게 어봉산이에요. 그래서 그 어봉산에 새벽만 되면 정말 너무 예쁜 여자 시신들이 시신? 같은 시간에 이거는 그 평양에서 거의 괴담처럼 했던 그 시신들이 계속 이제 한굴 두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들어오자마자 딱 주면서 태워 이거 다였대요. 그래서 무조건 태웠대요. 그 소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일단은 그렇게 태우다가 계속 들어오니까 이 어봉산 소장이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직접 당중앙위원회 그 신서과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캐봤더니 그러니까 옷가를 뽑혀간 애들이에요. 그 죽은 처녀들이 다 옷가생들이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 뭐 기품조도 되고 어디 결장도 가고. 그러니까 옷가라는 게 되게 현대판 궁녀죠. 예. 그런 애들이 이제 계속 죽어 나와서 이제 알고 보니까 밤마다 장성택 방에 불려 들어갔다가 장성택을 거부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막 이래가지고 그때 한때 그런 소문이죠. 예. 근데 여기는 서문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무산에 오영애라고 언니가 정말 예쁜 언니가 있는데 옷가 뽑혀서
중앙다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 언니가 이제 중국 출신이다 보니까 그래서 쫓겨서 내려왔거든요. 근데 최종 면접에 갔는데 장성택이 나와서 장성택을 만나고 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야, 옷가를 뽑는데 왜 옷가 출신을 장성택이 와서 면접을 하냐고 자기네들도 다 의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것도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왔어요. 태도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장성택 태도 논란. 맞아. 이거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진짜 있었어요. 네.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무 편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킹메이커로서 김정은을 김정일의 후계자로 등극시켜서 권력을 잡게 하니까 예. 나는 남다르다 하는 것들이 은연중에 나타난 거죠. 저 사진을 보면 이러고 다 있는 거죠. 다른 자세로 있었는데 혼자 삐딱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난 달라. 아, 난 달라. 이게 은연중에 나타난 거고. 이게 은연중에 나타난 거고. 이거 말고도 다른 사진들이 있는데 예. 뭐 주머니에다가 손을 넣고 있는 것도 있고. 아, 맞아. 그것도 유명했어요. 그리고 또 김정은 옆에서 짝다리 짚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장성택을 계속 김정은이 좋아했다면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다 권력적인 측면이라든가 또 돈 문제가 또 얽혀 있는 거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장성택을 쳐야 됐다 이렇게 결심을 하다 보니까 가장 쉽게 나오는 게 태도죠. 제가 기억나는 게 박수 칠 때 좀 늦게 쳤다. 그리고 건성으로 그리고 건성으로 쳤다. 뭐 이렇게. 현장에서 체포되고 얼마 뒤에 저는 판결문이 나왔잖아요. 판결문 내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내용이 신문 반 페이지 정도 차지하도록 판결문이 꽉 차 있어요. 각종 제목. 며칠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미리 사전에 다 다려들이 있었다는 소리고. 명분이지. 명분이죠. 북한에 있을 때 장성택 부장이 도움을 해가지고 승승장구를 했고 권력 가까이까지 가봤던 한국으로 망명한 강태석이라고 합니다. 최측근 키도 굉장히 크세요. 아, 대역 아니고? 네, 본인이십니다. 2008년도 두 번째 내출을 하고 그 병상에서 일어났는데 그 자리에는 황순옥이, 그다음에 김옥이, 김정철이, 김정은이, 그다음에 김여정이, 장성택이, 김정희 그렇게 다 있었거든요. 해보겠다니까 다 모여와 앉았는데 김정일이가 장부장하고 그 경위만 있어라. 다 나가고 둘이 있는 데서 빨리 후계자 이걸 매듭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너희들은 누가 후계자가 됐으면 좋겠냐. 근데 김정일이가 질문을 했을 때 장성택 벌써 김정일이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막내 아들이 적임자가 아닙니까? 하니까 너무나 좋아서 미소를 웃으면서 오케이 그렇게 결론을 했죠. 그러니까 복심을 읽은 거지. 찍었구나 벌써 저 때. 첫 번에는 그 마다들로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당 그 조직 지도부 그게 임명도 했었고, 근데 성격이나 모든 게 이 마다들이 김정일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연약하고 우유부단하니까 장 부장하고 김경희가 제 자식처럼 키웠어요. 그걸 왜 표현을 못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김정은은 놀이를 한다든가 무슨 뭐 낚시를 한다든가 무슨 농구를 한다든가 뭐 이걸 할 때도 형한테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그런 강한 성격을 소유했으니까 그때부터 봐서 김정일이는 아 후계자 가면 얘구나 해서 그런 말들을 언뜻 비쳤죠. 그때 봐서 장 부장은 김정일의 그 심리를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대처했지. 그래서 다 있었구나. 장성택으로서는 자기가 사실은 아들처럼 키웠잖아요, 김정남을.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눈치를 채고서 어쩔 수 없이 김정은을 이렇게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권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기도 했을 거예요. 자기가 김정남하고 친하다고 해서 김정남을 계속 밀었는데 김정일의 생각에는 김정남이 아니면
김정남만 멀리 하겠습니까? 장성택도 멀리 했겠죠. 근데 이제 평소에 김정일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김정일이 김정은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평가한 것을 알아차린 거죠. 그리고 뭐 김정남은 이미 일본 디즈니랜드를 방문했었는데 위조 여권 가지고. 위조 여권 가지고. 근데 그게 노출이 됐죠. 그 일이 발생한 이후로 김정남은 후계 구도는 안 되겠다. 김정일이 생각했던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장성택은 김정일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후계 구도를 먼저 꺼내진 않았을 거예요. 그랬다간 자기도 위험해지니까. 그런데 김정일의 뜻을 파악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줄을 잘 선 거죠. 과거에 김정일이 후계자 될 때 김일성과 빨치산 함께했던 어진우가 신의 지도자 정치하고 보고 있는데 김정일이가 두고두고 잊질 않거든요. 어렸을 때 자기를 향해서 빨치산 원로들이 치졸한 쫙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줬던 어진우. 장성택은 그 생각을 안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시점에 내가 김정은을 딱 그냥 해치우면 정말 이거 자기가 진짜 킹메이커 이 욕심을 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동시에 또 북한 사람은 무슨 또 학습 효과가 있냐면 후계자를 얘기할 때 꼭 어머니를 얘기해요. 김정일이 후계자를 할 때 김일성의 부인 김종숙을 엄청 혁명의 어머니를 했단 말이에요. 2006년도에 저희들이 평양의 어머니라는 강연 자료를 입수했어요. 그게 내용 보니까 그 평양의 어머니가 거영미를 지금 계속 충성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와 이것이 후계자가 나오네. 그럼 거영미의 자식이겠구나. 그때 한국 언론에서는 김정은이냐 김정은이냐 그러니까 그만큼 안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안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맞아요. 그 강연자를 하나 딱 보면서 와 이건 틀림없이 후계자가 거영미의 자식 중에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금처럼 장성택이나 그 측근들에 의해서 여태 빨리 줄 서자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김일성은 자기 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군의 총 우두머리, 그러니까 인민무력부장 그런 사람을 사위로 삼으려고 그런 욕망이었죠, 김일성이. 그러니까 장성택이 이름이 탁 떠올라왔을 때 집안 보니까 시원치 않으니까 이건 아니다. 내 딸을 그런 서열의 집안하고는 시킬 수 없다. 그래가지고 완강하게 거절했죠. 계속 그 김경희는 그저 오직 장성택한테만 그럴 때 김정일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수령님, 경위 문제는 아무리 말려도 이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한 말이 당시에 야야 골 아프다. 경위 문제는 네가 알아서 좀 처리해라. 그래서 김정일이가 원산경제대학에 있는 장성택을 호출했죠. 아유, 딸 못 이겨. 그래서 김정일이가 한 말이 하나밖에 없는 내 손인데 잘 정말 사랑할 수 있냐 이렇게 다짐을 받고 승인해가지고 장부장을 소환시키죠. 야, 이 순식간에 이 순간의 선택이.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김정일한테 김경희가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김정일이랑 맞상을 하는데 계속 술을 권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대요. 맞겠다. 그러니까 이제 딱 기절하는 순간에 막 허탕하고 있으면서 야 경희야 너 살아 그랬대요. 뭐라고? 살아라고. 같이 살아 결혼해 이렇게. 그러니까 배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높이 샀다고 합니다. 김정일이가 그 파티 정치를 했는데 그 파티 모든 그 조직과 운영, 관리, 거기 참가하는 모든 간부들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파티가 막 이렇게 무르익을 때는 장부장이 터 일어나서 전체 일어서 하면 김정일 앞에 나란히 쫙 서서 친한 지도자 동지를 향해서 경례 하면 또 몽땅 다 경례하고 파티 전 과정을 장부장이 다 주도하고 마지막 뒤처리까지도 장부장이 다 하는. 그래서 장성택이가 기쁨조라는 것도 장성택이가 만드는 겁니다. 중앙당 조직부에 옥과라는 부서를 만들어 놓고 전국에 있는 국민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다 훑어가지고 인물이 출출하고 또 신체검사에서 완벽한 그 합격된 애들만 골라서 특별 관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뭐 남자들은 김정일이 그 별장 보일러공, 돼지 키우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 옥화에서 다
선배랬거든요. 기막히다. 진짜 맞아요. 이 기가 막힌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기쁨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기쁨조는 허담이라고 저희 외교부장 하던 사람이 허담이에요. 허담 알아요. 허담이 장성택이가 둘이서 우리 뭔가 하나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기쁨조의 시초입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김정일 선수는 야 이놈 이거 정 쓸만하다. 그러니까 자기 그 권력 다지는데 철저하게 장성택을 부려먹었죠. 이용해놓고. 또 장성택은 거기에 또 복종하고 충실했고. 이게 쭉 보니까 장성택이 기쁨조 조직을 창설하긴 했습니다마는 일단 본인이 기쁨조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본인이 김정일의 기쁨조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근데 어찌됐든 이 정도의 권력을 한 사람한테 쥐어주는 데에는 단지 비위만 맞춰준다고 해서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든 권력은 촉구에서 나온다. 모든 권력은 김경희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장성택이라는 이름은 김경희하고 떼서 볼 수가 없어요. 김경희가 그렇게 좋아해서 평양에서 낡은 길을 볼가를 타고 6시간, 7시간을 가요. 김경희가 대학.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나고 하룻밤을 자고 또 6시간, 7시간을 와요. 그것도 원래는 같은 학교였는데 김일성이 만나는 걸 반대해서 학교를 원산으로 보내버린 거죠. 황장엽 선생님이 김성종합대학 총장을 하는데 네가 알아서 저놈 빼라 둘을. 그래서 원산경제대학 기lum지학부로 보냅니다. 김일성이도 왜 이제 말하는 건 장성택의 아버지 집안은 국내 공산주의파예요. 종파로 다 청산을 했어. 67년, 69년도에 다 청산한 집안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마음에 들 리가 없죠. 그렇지. 근데 어쨌든 그렇게 다니고 오고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보건데 중간에서 죽을 수도 있거든. 길이 험하거든. 강원도 길이 험하고. 오빠한테 얼마나 또 뭐라 그리고 했겠어. 또 오빠를 얼마나 들들 볶았겠어요. 장성택이 뭐 김경희의 남편, 충분한 어떻게 보면 권력적 배경이 있지만 본인도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본인이 권력의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 권력의 비율을 맞추면서 성장을 했지만 김정은 집권 초기 또는 김정일의 집권 말기에서의 역할을 할 때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요 높았어요. 한때는 우리가 제재를 하는데도 높으니까 한국은행에서 북한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지 않은 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성택 나름대로 개혁 개방을 추진하면서 북한 경제를 나름대로 살리는 데는 기여했다. 그런 측면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장성택이 숙청된 2013년 이후 장성택 시기에 벌어놓은 돈으로 2014, 15 가지만요. 16년, 17년부터는 다시 꺾여요.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장성택이 권력적 배경에는 김경희가 자리 잡고 있지만 개인의 능력도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김경희가 있었고 행정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 예, 그리고 중국하고의 관계가 좋아서 중국을 통해서 북한 경제를 끌어올리는 데 역할을 했다. 실제로 또 장성택이 일은 떠서 한 것 같아요. 김정일이가 이제 승계되면서 정권 잡으려고 그러면서 했던 일이 76년 8.18 독재 사건이잖아요. 8월 18일 오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노무자들의 작업을 경비하던 유엔군 경비병들을 북한군의 경비병 약 30명이 계획적으로 기습해와서 악랄한 살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미군이 정말 폭격하면 평양시의 주요 공장들을 지방으로 내보내야 됐고 주민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상무조를 만들어서 장성택이한테 임무를 준다, 김정일이가. 8월 달부터 11월까지 20만 명 정도를 평양에서 소개시켰거든요. 근데 이 소개 사업이 아주 잘 된 거로 돼 있어요, 북한에서. 지금도. 이런 것들을 시켜보니까 잘하거든. 그러니까 야, 이거 괜찮네. 이런 식으로 신임을 쌓아간 거죠.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었던 거야. 그렇죠. 잘해서 김일성대학 들어갔으니까. 일부에서 하는 것처럼 뭐 여자만 좋아하고 그거 절대 아닙니다. 정말 능력이 있어요. 인간적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인간적인 매력이 어떤 건가 하면 자기를 도와주잖아요. 꼭 챙깁니다. 그러니까 저 한 자리 주십시오 하고 지도자한테 직접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을 열심히 하면 아이 뭐 저 형님이 평양에 하나 지금 있는데 뭐가 필요해? 집이 하나 좀. 알아봐. 내가 하나 볼게.
그럼 평양에 들어가서 한 달 있다가 형한테 집이 차려지는 거예요. 안 까먹고. 안 까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끓이는 이유가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이 그때의 국책 사업들을 장성택이가 다 합니다. 그렇구만. 그러니까 김일성이한테서 김정일이한테로 권력을 넘어올 때 이 사람이 발기한 게 3대 혁명 소조운동. 다 아실 겁니다. 사상기술문화혁명을 해서 김일성의 조선을 김정일의 조선으로 바꾸는 것이 3대 혁명 소조운동이에요. 3대 혁명 소조혁명 사업부 부장입니다. 장성택이가. 그래서 김정일이 최측근 노릇을 하고 89년도에 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을 하잖아요. 부주석은 그냥 명목상 준비위원장이고 장성택이가 이걸 끌고 나갔으니까 13차 축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수대 창전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합니다. 그때 장성택이한테 수도건설 부장이라는 걸 맡겨요. 그래서 평양시를 김정은 마음대로 바꾸는 거를 장성택이가 2, 3년 만에 해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걸쳐서 무슨 큰 일을 맡기면 꼭 하거나. 그러니까 능력 있고 잘생기고 술 잘 마시고 노래 잘 부르고 악기 잘 타고 돈 잘 쓰고 돈 잘 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돼 있어요. 보통 이제 그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그 정치적인 권위를 세우는 프로젝트로서 가장 많이 하는 게 기념비 세우는 거하고 건물 세우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슈페어라는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군수상이 되죠, 그 사람이. 마찬가지로 장성택이 평양 축전 때 많은 건물들을 세우고 그래서 그것 자체가 장성택이 그 정권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 장성택이 청년 사업부장 할 때 북부 내륙선이라는 철도 건설을 했단 말입니다. 저 생전에 장성택이 덕에 지금 바다에도 가는 직선기를 그때 처음 봤습니다. 헬리콥터. 헬리콥터로 한 달에 한 번씩 떴단 말입니다. 우리 양강도 그 완전 산골에 지연물자라 숱한 싣고 들어와서 그랬잖아요. 후원했는데 그 김정일이가 다 후원했다는 게 장성택 그렇게 밀어줬다는 게란 말이에요. 그만큼 장성택이가 힘있게 그 내륙선 건설을 완전히 완공시켜가지고 대단했댔습니다. 그만큼 힘있고 권위가 있었댔습니다. 장 부장은 또 그걸 다 관할할 때니까 문성수 본부장 책임져서 간첩으로 와서 처형해요. 장 부장 밑에 사회안전부나 검찰, 중앙검찰 다 말 잘 듣는데 국가보위부만은 장 부장 권한 바뀌었거든요. 반역자야 간첩이야 다 그렇게 죽였지만은 그 사람이 국가보위부는 장을 못했어요. 김정은이가 딱 그 올라오자마자 국가보위부장 자료를 다 해서 정은이한테 다 들이밀어요. 국가보위부장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정은이가 오케이 처리하라. 그래서 체포하러 가요. 근데 그 정보를 벌써 탁 들은 자살합니다. 자기 방 사무실에서. 우와. 왜? 위원장 난 그 사무실에서 자살하는데 위원장을 장 부장이 보고서 그걸 없애치우면 장 부장이. 그래서 김정은이한테까지 그 위원 내용이 전달이 안 되죠. 지금 들어보니까 더 궁금해지네요. 이 유서에 뭐라고 써 있었을까? 그러니까. 장성택을 고발하는 내용? 그러게. 나 억울하다. 그동안 방탕했다, 뭐 했다, 돈 어디서 뭐 했다, 이런 거 좀 적혀 있지 않았을까요? 다 아는 내용. 우동측 국가보위부장이 숙청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 자살했다고 보도가 지금 말씀하셨는데 숙청만 당했다는 설도 있어요. 지금 본의 있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쪽에 저도 이렇게 약간 기울려고 하는데 장성택이 재판받을 때 끌고 간 사람들이 보위부잖아요. 그만큼 각을 세우고 라이벌 구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리재강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있는데 2010년에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당시 노동당을 두고 행정부하고 조직지도부가 경쟁 구도가 있었는데 상대편을 제거했다. 이런 설이 있었고 나중에 장성택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조직지도부가 역할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리재강이란 사람이 장성택의 유일한 어떤 라이벌 숙적이었는데 그 숙적화가 된 것이 여러 가지 계기가 있지만 그 결정적인 게 뭐냐면 2002년도에 그 이제 김정일이 홍콩 옆에 있는 선전 있잖아요. 선전식으로 개헌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장성택 보고 네가 알아서 해라, 추진을 해라 라고 이제 임무를 맡겨요. 근데 그걸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이 이제 이재강 조직지도부 이제 제1부부장인데 왜 그러냐면 정말 골수 공산주의자예요. 그러니까 6.25 동란 때 자기 마을 주민들이 다 반공주의자들한테 학살당한 거 다 봤거든. 근데 어떻게 감히 지금 자본주의의 노란물이 조국에 들어오는 걸 내가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갈등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2004년도에 처음엔 이제 이재강이 승을 해요. 강선에 있는 제철소에 이제 그 약간 뭐 이 유배 아닌 유배를 보내기 시작하거든요. 2년 후에 돌아온 다음에 장성택도 이제 그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반격을 하는 과정에서 이재강 부부장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모의부 소속 20톤짜리 덤프트럭에 와가지고 측면을 받아버려 빵 이런 식으로 즉사를 해버려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 북한 권력의 속성이 그러니까 김정일이 통치술이죠. 그러니까 장성택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크는 건 자기한테도 불편하잖아요. 그 임무를 맡은 게 이재강의 조직지도부, 그다음에 우동측의 국가보위부. 그러니까 국가보위부하고 조직지도부는 계속 자료를 종합을 해요. 그러다가 김정은이나 김정일이가 야, 왜 저래 요새 왜? 알지? 그럼 이런 도청 자료도 있고 나쁜 놈입니다. 그럼 혁명을 가. 근데 또 어떻게처럼 살아와. 그러니까 조직 지도가 끊임없이 암투를 합니다.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차례차례로 손을 들어주는 거죠. 김정일이 이쪽 손을 들어주면 이쪽이 살아나고 이쪽 들어오면 저쪽이 살아나는데 이재강이 정말 2012년에 죽습니다. 2012년이 뭐냐? 장성택이 이른바 대리청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정말 한 20-30년 숙적을 제거해버려요. 지금 당시에 장성택의 입장으로서는 조직지도부가 제일 권력이었는데 제거했잖아요. 그리고 장성택한테 또 다른 숙제가 있어요. 김정은과 마찬가지로 장성택은 다 지고 불편한 건 처리했는데 군대가 또 버티고 있어. 김정일이 죽고 웅두차가 딱 떠날 때 보면 김정은과 나란히 당시 총참모장이었던 이용호가 딱 서 있어. 북한 사람들이 당연히 이용호가 먼저죠. 장성택은 뒤에 아직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건 정확히 아직 이제 역사가 지나가야 밝혀지겠지만 이용호가 일단 장성택보다 먼저 처리가 돼요. 그때 당시 김정은이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모르는 부분. 이거 장성택이네. 라고 생각을 했댔죠. 장성택이가 그때 당시에 눈에 고수를 내는 거 싹 다 제거했어요. 1호 동지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1호 라고 얘기한 거예요, 경비원 얘기. 해놓고. 물어봤죠. 당신들이 말하는 1호 동지가 누구냐? 장성택이다. 디 엔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성택 살아있을 때 1년 전이죠. 2012년도에 이제 현지 시찰을 나가요. 간부들 다 같이, 김정은도 다 같이 나가는데 간부들이 하나같이 장성택만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 쳐다보고.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간부들이 전부 다 장성택의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이거 북한 내부에서는 사실 들키면 진짜 큰일이거든요. 아무리 김정은이가 힘이 빠져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가 현장에서 났었고 한국 언론에까지 다루었다면 사실 큰 거긴 큰 거죠. 그때 당시에 앞서 말한 어느 기자는 1호가 아니고 영본. 영본이 어떻게 했다. 우리 다 운을 제로오기. 교환수들이 이제 이렇게 연결해줄 때 어느 뭐 장성택 동지라는 그런 칭호를 안 하고 영번 동지, 몇 번 동지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이 1호 참칭설이 진짜 정말 팩트라면은 나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그토록 뛰어났던 사람이 이 당연한 역사적 교훈을 모를까요? 권력이 집중된 친족은 반드시 죽어요. 이건 100%야. 안 그랬던 적이 없어. 인류의 역사에서. 이 1호 동지는 이거 살짝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봐봐. 장 부장이 40년 동안 거기서 일했는데 내가 1호 동지고 1호 동지 허락 없이 그런 거는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건 죽은 다음에 나쁜 놈이라고 해서 살짝 들려 씌운 것 같고 실제로 어느 행사장에 가서 이제 맞습니다. 우리 장 부장 동지 만수무강을 위하여 그랬다 장 부장이 그 자리에서 술잔 깨고 나와버렸다는 거. 그거는 그 사람이 다치지 말아야 할 터부라는 걸 알아요. 손을 너무 네, 근데 확실한 거는 장 부장 동지 허락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 1호 동지라고 한 거는 그것 살짝 뒤집어 씌운 느낌이 있어요. 김정은에 대한 충성이 변함이 없었던 장성택이 1호 참칭 썰을 받게 될 정도의 이런 오해가 생기려면은 그러니까 이건 결국 이건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이미 이 사람 무조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죽어야 돼. 무조건. 장성택의 행보를 보면 철저하게 뭐 1인자가 되겠다고 한 행보는 아니었어요. 다만 저는 그 판결문을 볼 때 아, 장성택 죄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요, 판결문은요, 어떻게 보면은 단순해요. 살인죄, 사형. 큰 죄가 있으면 그거 하나면 돼요. 그런데 이런저런 제목을 다 갖다 붙인다는 건 뭐예요? 하나 뭐 특별한 게 없을 수도 있다는. 나는 정말 장성택을 죽이고 싶다. 그런 거를 볼 때 이렇게 해서 주의할 수 없어요. 정확한 정치적 야심과 음모가이며 동상이몽 양봉우미하다가 건성건성 박수를 치면서 오만불순하게 행동하여 그 이면에는 김정은의 불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얘기를 쭉 다 들어봤을 때 결국은 김경희가 죽일 수도 있겠다. 야, 요시선. 요시선. 왜냐면 여자는 한을 한번 품으면 5월, 6월에도 서리가 낀다고 했어요. 발 앞에다 걸려가지고 막 이런 막. 아니 근데 내가 이거 너무 웃고 넘기기에는 약간 애매한 건 그러니까 김경희는 미리 인지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김경희 비서가 마지막까지도 혁명화를 보내리라고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조카가 죽일 줄은 안 죽일 거다. 라는 이야기들이 한 대여섯 명한테서 중복돼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했고 아버지도 그렇게 했고 오빠도 그렇게 했는데 조카가 설마 김경희 비서도 마지막까지는 그래도 너가 잘못을 많이 했으니 너 까부는 거 내가 안다 여자 좋아하고 그러니까 너 혼나긴 해라. 그런데 너가 죽을 놈이냐 그렇게. 죽일 줄은 몰랐지. 네, 그거는 아니에요. 죽을 놈이죠. 그때 북한에서 느꼈을 때는 이 장성택의 이 권력을 어느 정도였어요? 피부로 느끼는 게? 장성택이는 걸어다니는 김정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김정일은 딱 들어가서 박혀있잖아요. 그래, 안 나와. 김정일이가 한번 움직이려면 뭐 1호가 행사하고 뭐 보위원이 와서 수색하고 막 그러는데 장성택이 나가고 싶을 때 부부장 몇 명 데리고 나와요. 그러니까 북한 강정군 간부들이 보기에는 저는 걸어다니는 김정일이에요. 왜냐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장군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근데 일반 간부들이 장군님한테 이거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확인을 못하죠. 대박이다. 전화 통화할 수도 없고. 북한의 가장 큰 현대사 영향을 끼친 5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다음에 박금철이라는 사람. 67년도에 그 갑산파의 두목이 박금철인데. 총당한. 그다음에 장성택.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요. 장성택이가 북한 김정일 체계의 어떤 그 기반을 만든 사람이라고 보십니다. 장성택이 이제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게 다 특수기관이었어요. 특수기관이라고 하면 한 번 나갔다 온 친구들은 절대 못 내보내거든요. 근데 이 특수기관에 들어가면 재탕생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장성택이 운영하는 기관에 들어가면 일단 공급 물자가 좋아요. 그리고 또 어떤 데 가면 뭐 외화벌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화로 월급도 줘요. 그래가지고 경쟁력이 거기에 한번 들어가려고. 왜냐면 들어가면 먹고 입고 사는 거니까 잘 사니까. 그러니까 실세라는 건 그냥 북한 사람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정나구나. 네, 북한은 이제 중요 자리면 다 이제 김씨 일가들이 꿰차고 있거든요. 근데 김씨 다음이 많은 게 이제 장씨 일가였어요. 그래서 뭐 중앙당 자리에도 장씨가 많았고 외화벌이 하는데도 장씨가 많았고 또 중요한 외교관 자리가 있잖아요. 어디나 보면은. 근데 그 중요한 자리도 심지어 막 나이가 80 이렇게 된 사람도 장씨 일가라서 내보내고 그럴 정도로 장씨가 많이 차지했었어요. 북한의 당시에 대외무역까지 장성택이가 꽉 쥐고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때 북한에서 최고의 자랑이라고 하는 평양시의 과학자원의 창정거리에 고급 아파트에 알루미늄 창을 하는데 생산을 못해요, 북한에서. 중국에서 꼭 들어와야 되는데. 유리랑 그 이중창. 네, 중국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장성택이가 꽉 쥐고 있는 거야. 기분에 따라서 들여오고 나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정도로 장성택이가 내부적으로도 했지만 대외적으로도 자기 효과를 있다고 지금. 권력으로 비리도 좀 많이 저질렀겠어요. 뭐 옛날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떡을 만지다 보면 떡고물이 묻는다.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장성택과 관련해서는 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설명을 지금 벌써 나온 것만 해도 예, 뭐 엄청난 비자금이 있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중국에 있는 대성은행에 있던 사람은 500만 달러. 그것도 뭐 장성택의 비자금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도망갔다. 뭐 이런 설도 있고 한데 아무튼 뭐 장성택 숙청된 이후에 2,000명이 따라서 숙청됐다는 설도 있고 예, 장성택이 이렇게 숙청되는 과정에서도 그런 비리 문제가 또 문제가 된 거죠. 이슈가 된 거죠.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그거예요. 장성택은 해외도 자유롭게 가는 사람이고 돈도 있어. 눈치를 채. 왜 도망 안 갔냐는 거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근데 이제 장성택 부장은 김정은한테 말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못 움직여. 거기도 또. 지도자 동지 아니면 장군님 저 어디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와 하기 전에는 못 나가는. 근데 김정은이 2011년 12월 30일 최고사령관에 등극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인 통치는 2012년 1월 1일부터 하는데 그 1년 동안을 누가 나라의 대를 세워주냐. 그렇지. 김경희하고 장성택이 세워줍니다. 그렇지. 그 실제로 정책 과정에 참가했던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도자 동지께 제의서를 써요. 우리 지도자에게. 나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장 부장한테 한번 가져가봐. 그러니까 보고서가 장 부장을 통해서 가기 시작을 해요. 장 부장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젊은 지도자보다 장 부장이 더 세네. 그러면 권력 냄새 맡는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을 딱 버텨요. 근데 김정은은 딱 1년 지나보니까 어제 나도 할 것 같거든. 별거 아닌 것 같거든. 별 똑똑해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리고. 이렇게 앉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넘어설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타겟으로 된 거예요. 직접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 그 본인들이 본 이야기, 나눈 대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생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성격이 한 가지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그런 그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젊을 때 좀 호남형이었던 것 같은데 목소리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또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훈련한 도중에 뭔가 화를 내는 순간 그 사람은 바로 총살을 당하는 일까지 이제 벌어진다고 하는 걸 보니까 김진 기자님, 복잡 단단한 성격이에요. 그렇죠. 그걸 또 갑자기 인자했다고 화냈죠. 그래, 다혈질이다.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리일규 참사님이 김정은 얼굴이 굉장히 붓다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그거를 우리 정부기관이 굉장히 분석을 했어요. 일단 수면 장애가 겪고 있는 게 그다음에 굉장히 심리 불안정. 그래서 성격이 계속해서 변하는 거죠.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한 거죠. 그 이면에는 김정은이 굉장히 잔혹한 어떤 폭군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고모부를 처형했습니다.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 전격 처형됐습니다. 막한 정치적 야심과 음모가이며 만고역적인 장성택을 혁명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전열이 단죄 기탄하면서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외교관들은 어떻겠습니까? 천하의 장군 이렇게 끝나는 김정일도 저기 하다. 회의 중에 지금도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집권 2년 만에요. 고모부입니다. 단순한 권력자가 아니라 자신의 친인척이에요. 가장 친한. 고모부인 장성택을 그냥 총살에 사용하는 개인 화기가 아니라 고사총을 사실은 저 총알을 맞게 되면요. 형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고사포. 이 고사총으로 끔찍하게 죽여버렸어요. 사실은 이게 이후에 그 많은 정치 권력에서 이제 이탈하는 분들이
어떤 계기가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그 출발점이기도 하거든요. 삼사님께서는 이 상황 알게 되셨을 때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어떤 기분이셨는지. 제가 이제 그때는 제가 쿠바에서 총총강호 사건을 한창 관리 담당해보고 있을 때인데 당시 이제 쿠바 대사가 이제 전용진 대사였습니다. 장송택이 매부죠. 그러니까 장송택이 그 누나가 이제 장계순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남편이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협상 때문에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쿠바에서 당장 복귀하라는 겁니다. 대사관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 아직 마무리 못했는데 아무튼 저간 오라니까 가자 해서 그날 새벽에 아바나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애가 갑자기 아빠 조국에 가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외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이제 조국에 간다? 내가 임기도 안 끝났는데 갑자기 조국에 간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뭔가 집에서 누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나? 그다음부터 긴장이 되죠. 밤잠 자기 힘들죠. 다음날 아침에 나가서 그날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왔는데 물어보니까 이제 총총강호 사건 때문에 북한에서 협의할 문제가 있으니까 대사랑 이일규 소기관이 평양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정보였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뜯어봐야 미스테리인 게 대사는 총총강호 사건 아예 관여 안 했댔습니다. 담당 자체를 안 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대사야? 아무튼 뭐 지시니까 그때 또 났죠. 또 나가지고 이제 전용진 대사도 그때 엄청 떨었거든요. 나보고 계속 물어보죠. 이제 뭐 가문에 무슨 간부 없냐? 아니 뭐 잘못할 수 있는 사람 없냐? 뉴스를 몰라요? 그땐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고 이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이 사람을 호송하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이제 안전 대표가 붙거나 다른 사람이 붙으면 이 사람들을 좀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을 불렀죠. 눈치 못 채게 하느라고. 그러니까 네가 죽기 전에 부른 거예요? 그렇죠. 사형 전에? 그렇게 해서 내가 평양에 도착해서 한 주일 만에 베이징에 다시 나왔습니다. 베이징에 나와서 바로 이 뉴스를 봤죠. 장송택. 그러면 미리 준비는 돼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전용진 대사는 제가 저랑 처음 이제 평양에 들어왔을 때 이제 제가 전용진 대사님 집에 갔댔거든요. 요건 회수 때문에. 만났어요, 그러면? 그때는 만났죠. 제가 집에 가서 요건을 받았고 그때는 받고 눈치를 채고 있는 확실하게 그때는 알고 있었죠. 워낙에 장송택이 혁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좀 혁명하고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죠. 설마. 그 뒤로 이제 이틀 있다가 장계순 부인이 들어왔어요. 근데 부인은 비행장 공항에서 바로 데려갔죠. 집에 안 가고. 수용소로 보냈죠. 수용소. 네, 정치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해외에서는 정치범 수용소라고 하는데 이제 북한에서는 관리소라고 합니다. 관리소를 보냈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뒤에 사건이 있은 줄 몰랐고 결국은 이제 그 일가가 몽땅 그 관리소로 갔죠. 제가 2013년 10월 초에 귀국을 했거든요. 바로 귀국하자마자 이 일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귀국하면서 10월 말인가 그때 리룡화 행정부 일부 부장하고 장수길이가 먼저 잡혀 들어갔거든요. 보이부에. 그 다음에 11월 말 그쯤에 이제 장송택이 끌고 가서 장송택이랑 같이 고위급 인물들이 다 가서 사용장에 가서 이 두 명을 사신 고사총으로 쏴서 완전히 살점 다 떨어져 나가게 그렇게 쐈거든요. 그걸 이제 간부들도 다 가서 지켜봤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와서 저희 장인어른이 한 일주일간 침식을 잃더라고요. 그 끔찍한 광경을 봤으니까. 그 다음에 말을 안 하고 계속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양청송 부부장, 그다음에 박춘홍 부부장 뭐 해가지고 부부장들 줄레줄레 해가지고 매일과 같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라인. 그 라인들 100% 다 아작을 냈거든요.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40명 정도로 4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국가기관 간부가 40명을 날려버렸다고요? 당중앙위원회 행정부 부부장만 6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제부 과장하던 사람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죽었거든요. 그때 그 라인으로 해가지고 다 총살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2013년 12월 31일에 저의 장인어른이 12월 30일이라구나 그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장모람 뭐 해가지고 가슴 콩콩 이거 없어졌으니까 그때 또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큰일 났다 해가지고 우리도 뭐 오야 가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1월 1일인가 그때 보니까 뭐 김정은이가 마식용 스키장 개관식 하기 전에 거기에 일부 사람들하고 같이 거기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지지도 비슷하게 이제 하고 왔는데 그때 저희 장인어른이 1월 1일 날 아침에 왔습니다. 30일 날 갔다 아침에 왔는데 하는 말이 그때
그 장성택이를 왜 처형하게 돼 있는가를 김정은이가 쭉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아 너는 꼬락서니가 너무 이제 꼭대기에 올라가서 똥을 싸갔다고 하는 정도로 이제 너무 푼수대기 없이 놀아서 이제 3년상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이후에도 사람들 계속 매일과 같이 죽어나갔는데 저의 장인어른이 들어와서 오면서 또 하루 저녁은 또 오늘도 또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말을 또 이렇게 들리니까 도청장 치르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겠으니 오늘도 또 이렇게 됐다. 아이고. 누구 죽었다. 네, 또 이거 누구 하나 쐈다는 거죠. 와. 그때 분위기는 정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회적.